안녕하십니까. 스키행정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어제 우리 2021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이 치러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해설에 앞서서 순병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는 조금 정제되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쉬웠던 편이었는데 올해는 문제가 굉장히 정제가 잘 되었고 문제는 사실 퀄리티로 치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국가직 시험보다는 훨씬 더 정갈하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 막 꼼수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막 그랬던 문제도 출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로 치면은 사실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쉬웠고 문제가 막 길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잡아먹게 출제된 것도 아니고 조문이 정말 뜬금없는 조문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개정된 조문 한번 봤니 정도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쉬운 편이었다. 그리고 틀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본기가 부족하신 거였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시험 행정법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떨어뜨리고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시험의 출제 성향이라던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런 기출 성향에서 이제 봤을 때 점점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셔야죠 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서 너 이거까지 봤어?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게 기본인데 기본을 잘 알고 있니? 기본기가 탄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바뀐 거라기보다 이전부터 그런 좀 태동이 있었는데 좀 그게 본격화 가시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본은 좀 몰라도 문제 푸는 트릭만 있으면 좀 잘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본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고 이 기본 이론이 판례에 어떻게 현출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경향으로 출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기본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기본이 현출된 판례를 숙지해 나가시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 학설 이런 걸 봐야 되냐? 사실 이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막 기본기에 있는 이론과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기본 이론이라고 한다면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정말 기초적인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다뤄졌죠? 재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기본 이론에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뭔지 아니? 재결이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이 되니? 그거는 판례로 사실 성립된 것보다는 그냥 기본 이론인 거거든요. 재결이 뭔지, 그 기본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학설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뼈대에 집중을 하시고 뼈대에 살을 붙인 그 판례를 잘 숙지해 나가신다면 이제 앞으로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조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막 기산점 물어보고 날짜가 며칠이니 5일이니 10일이니 15일이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골탕을 먹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아냐, 왜 이런 조문이 나왔는지 아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냐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조문을 읽으실 때 조금만 더 가슴으로 읽는 연습을 하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쉬웠다. 그리고 문제 정갈했다. 지저분하지 않았다. 틀렸다고 이불킥 차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틀렸다면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왔고 판례도 지엽적인 데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기본기가 부실하다면 이번 시험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은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4번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조문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해설을 해볼게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조항을 그냥 싹 묻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까지 행정법의 법원은 늘 1번 문제로 출제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가트에 대해서 아니 무슨 뭐 농업 협약에 대해서 아니 그게 법 조문으로서 효력이 있니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니 이런 판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이하게도 첫 문제부터 조문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 뭐지? 라는 감정을 좀 들게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조문 자체는 너무 기본적인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고 조문에서 나온 것 자체도 기본적인 이론을 아는지 그 이론이 현출된 조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너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 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붙여야 된다는 거.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제2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입니다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이상 해야 된다. 제12조 공포일 공고일은 제11조죠.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 또는 관보 또는 신문에 발행된 그 날로 한다. 예전에는 막 그날 그 다음 날로 한다 막 이런 걸로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11조 다시 한번 볼게요. 제4항입니다. 관보의 내용 및 해석, 적용, 시기에 등에 관해서 종이 보관과 전자 보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서 전자로 하나 종이로 하나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죠.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또이또이해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나왔습니다. 1번 볼게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가의 취소를 국세납부의 소멸사유 하나로 들고 있으나 부가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가의 취소의 취소의 취소입니다. 번복하는 거죠. 내가 부가했다가 안 할래.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 취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취소의 취소를 허용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허용 안 하죠. 그렇게 번복하는 거 별로 좀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허용 안 하는 겁니다. 법률이 명문으로 취소의 요건과 그에 대한 불법 절차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설사 부가의 취소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해서 부가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 한번 취소하면 게임 끝, 땡 끝이야. 과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 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부가 절차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입니다. 결론은 뭐다? 취소함으로써 취소의 취소로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똑같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라는 게 판례의 결론이다. 취소의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입니다. 제19조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라는 거 자체가 장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취소는 뭐예요? 앞에 거 소급하는 거. 철회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철회하는 겁니다. 제1호 법률에서 정하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하면 까라면 까야죠. 법령 등의 변경, 사정 변경이 있는데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철회를 해야죠. 그 경우에도 어떻게? 장래를 향해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3번 볼게요. 직권 취소도 행정 처분으로서 우리가 직권 취소를 하려면 행정 절차 규정이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사실 판례는 아니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제가 말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뭐 판례로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이론이고 이거 막 학설에 갈림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제 그냥 기본 뼈대를 아냐 라는 지문도 와구왕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4번 볼게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국가 수호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 의무로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 등의 판정이나 병역 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 간의 신체 등의 판정이 금품 수수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신체 등의 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랬을 때 직권을 취소하고 군대 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 문제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민하죠. 3번 볼게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관이 뭐였죠? 부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토를 다는 겁니다. 혹을 다는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해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기한이 될 수도 있고 부관 중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부담이죠. 기부채납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한까지 허용은 해줄게. 근데 어느 기한까지만 해줄게. 허용은 해줄게. 그 대신 이거 해줘야 돼. 허용은 해줄게. 그 대신 이거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 건데 토다는 거 해주면 깔끔하게 해주지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서 토다는 거 우리가 부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관은 우리가 독립쟁송을 할 수 있냐 라는 쟁점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독립쟁송은 원칙적으로 안 돼. 하지만 부관 중 부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우리가 부관에 대해서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해설을 살펴보고 정답은 3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이라는 조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죠. 이거 갖고 조문문제에 나왔다 막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건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땡큐한 거,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은 우리가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은 그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처분했을 당시에는 적법했으니까 이게 조문이 바뀌어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해서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라고 하게 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요 부담에 대한 협약이 위법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판례죠. 3번 볼게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 법률주의의 헌법 등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비례, 부당결부 위반되지 않아야 하만 적법하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뭐죠?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게 부당결부 원칙이고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거 갖다 붙이는 게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고과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사안은 어땠습니까? 공무원이 부담을 부과하는데 근데 뭔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거를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뭔가 알았던 거야. 찜찜하지?
내가 서울에 도시개발을 하겠다는데 갑자기 내 제주도 땅을 내놓으라 하면은 그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이 이거 좀 찜찜은 한데 이거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100% 깔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돼서 어떤 꼼수를 쓴다? 부담은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법상 계약을 계약이라고 쓰지만 뭘로 읽겠다? 요거를 부담으로 읽겠다. 부담으로 읽어보니 이게 뭐다? 실제적 관련성이 없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법하다 라고 해석하게 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써도 부담은 부담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행정행위의 부과는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행정처분 자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나는 도시를 개발하려면 한 5년은 이 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나보고 2년을 쓰래. 그러면 이 2년 너무 짧은데 이거 5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2년이라는 부관을 없애주고 5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2년 동안 이 땅을 쓸 수도 된다라는 요 처분 자체를 놓고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싸워서 이거 취소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죠. 2년마저 못 쓰게 되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뭔가 좀 이게 부당하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판례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쟁송을 할 수 없어요. 온리 부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존속 기간이라던가 이런 뭐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떼놓고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 형식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전문직 공무원 당사자 소송 그 의사표시에 무효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공법상 계약에도 우리가 항상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이 아무리 계약상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3번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국가, 지자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 그렇다면 뭐다? 우리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유무를 판단해야 하나 행정처분과 같이 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아울러 이를 징계, 해고 등에서 그와 같은 징계 사유의 하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련히 우리가 한번 행정절차법상 이루어지는 과정이 공무원법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으로 가지 말고 그냥 공무원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청문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 이유 제시 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기본법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하죠. 고려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 그거 아니죠. 5번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요거 두 개가 나왔고 옳지 않은 거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옳지 않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공식적인 의사표명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을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시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그와 같은 확약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당연히 실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청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대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변을 줘 라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요거 안 했으면 당연히 그냥 실효되는 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편 만약에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정말 뜻밖의 사정 변경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당연히 실효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처분이 아니고 뭡니까?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이죠. 처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경향은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공표된 2008년도 농립사업 시행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 저장 시설 개소당 논 면적 어렵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 저장 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서 위 지침이 위 요건에 외에 시군별 건조 저장시설 개소당 논면적 1000헥타르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서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반려를 했는데 반려당한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야,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왜 뜬금없이 시군별 이걸 갖고 와? 라고 하는데 행정청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어떤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가 쌀시장 개방화에 대한 공익상 요청이 있기 때문에 1000헥타르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붙었고 이거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너의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 라고 해서 까였던 사안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리고 신뢰 가능성 등에 미쳐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장을 차고 있었니 없었니 여부 말고 진짜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그런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 권한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고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을 내가 믿었다면은 나는 그걸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를 믿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론 문제죠. 6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행정행위 공정력은 이런 게 바로 공정력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인정되는 힘, 공적으로 인정된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이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내가 원래 1,500원만 내면 되는데 2,000원을 낸 겁니다. 근데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나 1,500원만 냈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내가 과세관청에다가 500원에 대해서 뭡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2,000원 내라는
세금 부과 처분이, 과세 부과 처분이 정말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위법하다면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2,000원 내라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내 500원 더 낸 거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취소가 되어야지만 소급해서 2,000원 부과된 게 잘못됐다고 취소가 되고 그래서 1,500원 부과라는 게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 500원 더 낸 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정력,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한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그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소송에서 어떤 행정청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될 때 이게 당연무효여야지 내가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이게 취소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야 취소법원에서 저거 취소받고 일로 와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민사법원에서 우리가 이거 좀 잘못됐네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민사법원이랑 행정법원이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쟁력,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픽스됐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자기가 한 것이니 이걸 자기가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갖다붙어 싸울 수는 없다. 그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이라도 행정행위가 적법이 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까지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능력이라도 행정행위가 적법이 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내가 불가쟁력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행정청은 이를 취소 처리할 수는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불가변력, 자박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처분청, 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처리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변력은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동종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불가변력은 더 이상 변경시킬 수 없는 힘이죠.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하더라도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행정행위, 내가 한 그 A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불가변력이고 더 이상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종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특정된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발생하는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론 문제죠. 이게 뭐 학설에 갈림이 있습니까? 학설을 물어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확고한 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이 출제되었죠. 틀린 질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언제? 소급해서?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그때부터 법이 개정된 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판례 끝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법규 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무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소급하여 인정이 된다, 뭐 그때부터 인정이 된다가 옳은 질문으로 출제가 되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유의 깊게 보세요. 법규 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거 이거는 애당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무효이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옳은 질문 2번 볼게요.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특히 권리 의무에 관한 건데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을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의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그냥 명시적으로 딱 그 조항이 있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리가 없겠지. 근데 명시적인 조항은 없어. 그런데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런 취지도 포함된 거라고 인정이 돼. 그렇다면 우리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을 때,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법권자인 국회에 헌법상 의무 부여가 부여됐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입법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어쨌든 인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 기간이어야 막 인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인정할 수는 있다. 라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대통령령으로 어떤 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 주는 거 보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무려 37년 동안인가? 입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오래된 판례라서 제가 특별히 싫지는 않았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판례였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입법 위임을 했는데 입법하라고 시켰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데 그 폭이 너무 길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한 1, 2년 미룬 거 갖고는 안 돼. 한 뭐 몇십 년을 미뤄야 우리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인정은 된다. 근데 그 인정이 좀 까다롭다. 정말 몇십 년을 야,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면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 근간이 된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밑에도 쭈루룩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야죠. 이걸 근거해서 다 이루어진 거니까. 8번 볼게요.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출제되었습니다. 8번 문제 사실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 관청의 행위는 단순한 양도 양수인 사이에서 이미 발생한 사법상 양도 법률 효과에 의해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업 허가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영업을 인수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는 신고를 마친 신규 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업을 A가 B한테 넘깁니다. 이걸 양도인이라고 하고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허가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관청에서는 행정청에서는 당초 영업 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A였죠. 그런데 A에서 이제 B로 넘어갔죠. 그렇다면 B로 명의를 변경해줘야 되겠죠.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시킨다고 판례는 보는 것이냐면 B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을 해줘야 된다는 허가를 내려진 거고 A에 대해서는 박탈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복효적 이런 걸 보고 효과가 일타쌍피죠. 얘는 발생되고 얘는 소멸하고 이걸 바로 복효라고 하는 겁니다. 일타쌍피 복수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A 입장에서 뭡니까? 만약에 B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날조해서 A는 양도한 적 없는 B가 나 양수인이야 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그런 못된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돌연 자기의 영업 허가가 상실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에 행정청아 나 양도를 한
적이 없어. B 거 취소해야 돼. 라고 싸울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 맞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래 B 너가 해라 라고 하는 거가 아니고 B에 대해서는 설권적인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A가 싸울 수 있는 길도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판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설명드렸던 겁니다. 2번 볼게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공짜는 뿌려도 되는데 돈 받는 건 신고해야 되는 거죠. 학습비 금액이나 수령 등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으로서는 신고로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받아줘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 요건 모두 갖추었는데 신고 대상이 교육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가진 핑계로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수리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재량의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법의 규정도 없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이거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라고 보는 거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그냥 건축법상 신고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부지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한 토지 이게 농지였다면 토지, 형질, 변경도 해야 되죠. 농지 위에 건물을 댔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토지 형질 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샷 원킬로 해결하자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를 나 이 땅에 이 건물 짓는 거 허가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건물 짓겠다는 거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원래 농지인데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 거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라고 보는 겁니다. 뭐가 의제되는 거야? 이 건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형질 변경도 해도 된다라는 게 의제된다라는 거예요. 간편하게 가자는 거죠. 그거는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이 건물을 정령 지어도 되는지 그 실체적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상 관계가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에 도달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한 경우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가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장전입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9번 볼게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틀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당의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 아니면 불용. 왜 불용?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바로 이거죠. 공무원상 직위해제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법상에도 어련히 다 의견 청취랑 요거 사전통지 요거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면 족하다라는 거지. 그 절차도 따르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도 따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그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거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법 유턴을 했다가 딱지를 띄면은 나 정말 내가 너무 충분히 알지. 내 잘못은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0번이에요. 9번이에요. 죄송합니다. 3번, 4번 볼게요.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 처분은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겁니다. 강행법규 위반에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 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후에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되었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은 빡습니다.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가 돼야 되고 이거 기재 안 되면 무조건 취소 사유인 거고 그런 같은 하자는 내가 전심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이미 냈다 하더라도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은 국민의 혈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청문조서. 당사자들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쓰여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0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 4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 나오면 서운하죠. 일단은 1번, 2번부터 살펴볼게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 부담입니다. 공개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건데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저 행정청이 갖고 있는 저 어떤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가 내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청으로서는 뭡니까? 이거를 복사해야 되고 나한테 우편으로도 붙여야 되고 하는 비용이 있죠. 그 실제 드는 비용을 내가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신설된 규정이 문제로 축저가 되었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인 경우 그리고 진정 질의 등으로 법에 따른 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일의 부담을 좀 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었을 문제였다라고 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이 너무 옳지 않은 거였어서 특별하게 약간 속어법으로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합니다. 3번 볼게요.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행정청도 정보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 복제물 교부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 방법을 공개 청구를 당한 행정청은 선택할 재량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권은 두 가지를 다 정의한다고 하죠. 내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개가 다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페이퍼리스에 적용이 돼가지고 PDF 파일로 받고 싶어? 그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나는 출력물로 봐야 돼. 그러면 출력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줄게. 네가 아쉬운 거니까 내 컴퓨터 와서 눈팅하고 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한 방법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라서 나한테 교부해줘야 됩니다. 4번 볼게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통념상 용이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옳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 나 이것도 궁금해 저것도 궁금해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것저것 다 달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재판 지연 목적을 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형사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요청을 했던 건지 내심의 의사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좀 객관적으로 보기는 암만 봐도 저 심심해서 저렇게 괴롭힐 목적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판례는 이렇게 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판례의 결론에서는 그게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는 않았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이행 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고요.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대집행이랑은 달라요.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이 위반해서
건축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간접방지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이나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시전속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이고 그게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 재판 절차는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주에게 건물을 부시라고 하죠. 근데 건물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부신 의무자가 그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졸지에 상속인들이 그걸 받게 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인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매기는 거니 연좌제 마냥 그 상속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 부실법에 장기 미등기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의 가적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 할 때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따라서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심리적 압박이에요, 정말. 저보고 혜민아 방 치워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안 치우고 있죠? 그럼 엄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말까지 안 치우면 하루당 10,000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죠. 그럼 내가 10,000원 내기 아까워서 내 방을 치울 거잖아.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인 건데 근데 방 치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방 치워 안 치우고 버티죠. 안 치우면 주말까지 하루에 10,000원이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가 가죠. 그런데 내가 화요일날 치웠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연 수요일날 야 너 월요일날 안 치웠으니까 10,000원 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엄마 목적 달성이잖아, 방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월요일날 안 치워서 너 이따 10,000원 내 라고 부과를 이미 해버리면 요거는 내야 돼요. 안 치우면 10,000원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부과는 실제로 수요일날 했고 나는 화요일날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치우면 10,000원이야 라고 했고 실제로 하루에 바로 부과를 해버리면 요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과 전에 내가 어쨌든 실현을 해놨으면 그 전에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안 한 건 누구야? 행정청이고 우리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데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부과하라고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전에 의무 이행 안 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대집행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해서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다른 듯 같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냐, 이행 강제금도 대체적 자기 의무냐, 아니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대집행은 only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고,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이든 부대체적이든 어쨌든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고, 라고 보게 되는 거고,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대집행 대신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철거할 것까지 돈 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12번 보겠습니다. 사정 판결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정 판결 1, 3, 4번은 행정소송법에 나온 사정 판결 조문을 그냥 통째로 발라버렸어요. 28조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말 이거 잘못됐는데 이걸 취소하자니 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하는데 취소는 안 하는데 사실상 원고 승이라는 겁니다. 주문에서 이게 위법한데 공공상 필요 때문에 내가 부득이 취소는 안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잖아. 행정정이 잘못했는데 공익상 필요 때문에 원고한테 손해를 감내하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 상대로 손해배상 저해 시절에 설치 그 밖에 기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개정된 방법에 병합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이거 취소될 수 없다며. 그럼 나 배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해서 병합해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은 뭡니까?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인정해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 등 확인해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는 뭐야? 애초부터 그런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정 판결은 뭐야? 존재한다고. 존재하는데 위법하다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걸로 냅두겠다고. 공익상 필요 때문에. 무효는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이게 절대 존재한다고조차 볼 수 없는 건데 그 효력을 어떻게 존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6조에 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같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냐 마냐로 해야 돼요. 20조 이의제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언제? 60일.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왜? 과태료 부과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은 가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을 상실시켜 놓는 겁니다.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땅히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통은 신분이 있냐 없냐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이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공문서로 칠게요.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난 공무원이 아니죠. 내가 공무원아 이거 요래 써주면 돼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래 써도 된다라는 게 사실은 허위 내용이야. 그럼 뭡니까?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뭡니까? 나는 공무원 아니죠. 근데 그래서 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그런데 공무원한테 그걸 시켰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끔 만들었죠. 난 뭐야? 교사범이야. 교사범인데 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위조죄가 될 수는 없는데 근데 내가 이걸 시켰지. 그래서 나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씌우겠다라는 게 바로 이 교사범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도 약간 교사범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신분이 없는 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교사를 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신분에 의해서 성립되는 죄를 씌우겠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집행,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죠. 1번, 옳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 1인에 대해서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꺼져. 그리고 그거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해서 우리가 대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계고 처분입니다. 그거는 매장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 이전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실현에 있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강제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퇴거라는 거는 내가 여기 눌러 앉아 있는데 너 이쪽으로 나와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강제로 내 팔을 붙잡고 끌어내야 되는 거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온리 깔고 앉은 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대체적이야? 아니야. 부대체적이야. 대체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강제 팔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을 빼내는 거가 아닌 한 우리가 대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퇴거가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퇴거. 눌러 앉은 사람 빼내는 거. 2번 볼게요.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영장이면 통지, 실행, 그리고 비용 납부.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 개통실비. 타인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그 의무자의 비용 부담 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죠. 개통실비 사이에는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족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비용 납부 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행위인 그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요 계고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통실비에서 계고 처분을 한 다음에 통지하고 실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계고를 하고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나는 이거 대신해서 철거할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 내놔 라는 과정인데 근데 이미 건물이 철거되었으면 내가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하죠. 판례는. 이미 건물을 살릴 수가 없잖아. 다시 지어줘?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데 철거한 비용 내놔 라는 요 단계에서 이 계고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이게 어디에서 실익이 있냐면 취소 소송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죠. 근데 제소기간 이미 도과했겠지. 건물 부쉈는데. 그래서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계고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실익도 없고 심지어 이미 실행을 해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실익이 없지만 이 비용에 있어서 이 계고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비용 안 낼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이 판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통실비 상호강에는 우리가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가 판례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대집행법 비용 징수에 관한 거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금은 상호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지자체에 수입을 하고요. 국고 지자체가 받을 거고요.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쇼당이 안 맞으면 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판례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영조물 설치 관리를 맡은 공무원과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영조물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조문이 다르죠. 2조냐 6조냐 그 차이인 거죠. 국가배상법. 어떤 사인이었습니까? 지자체에 있는 신호등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신호등이 있는데, 이게 신호등이에요. 지자체에 있는 신호등은 그 지자체에서 관할 경찰서에 부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남경찰서에서, 분당경찰서에서, 분당경찰서에서 분당에 있는 신호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기를 관리를 어떤 경찰관이 했단 말이야. 수신호로 막 이렇게 바꾸고 했어.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네.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분당경찰서에 분당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이 신호기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경찰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에서 주죠. 그러면 이 영정물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분당구청이 책임이 지지? 성남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남시 관할에 있는 신호기 때문에 성남시가 요거에 대해서 선임 감독 의무를 진다고. 영정물 설치 관리를 맡은 자라고. 그런데 경찰관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죠. 다르네. 비용 부담자랑 관리자랑 그랬을 때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지고
관리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건 국가배상법 2조, 이건 국가배상법 6조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간에 어떻게 비율을 할지는 그 니들 알아서 하고 어쨌든 둘 다 책임은 있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됐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안 써놨지만 어쨌든 그랬던 사안이었다라고 정리해서 두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를 규율한 것이 아니고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나마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뭐다? 전적이나 부수적으로나마 사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어야 요거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의 공공의 영정물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물적 설비를 지칭하고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고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다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되며 국가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범주를 굉장히 넓혀놓은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못돼 먹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에 불과할 때는 공무원 개인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의 아니면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이런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또 뭡니까? 국가배상 청구에 의해서 국가가 대신 배상 책임을 했다면 국가가 이 공무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가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16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집행, 집행정지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었죠.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는 소위 행정처분 집행 부정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다. 효력 정지, 일단 잠깐 잠깐 스톱해주세요 라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부정지, 정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응급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를 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정지 결정을 하려면 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일단 정지부터 시켜.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말고 본안 원처분 예를 들면은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할 때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2주 동안 직무집행하지 말라는 거 잘못되었다고 취소소송 제기하고 아울러 뭡니까? 직무집행 정지라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이 제기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로 들어가는데 불과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처분의 효력 정지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늘 보는 거죠. 3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응급시에 우리가 달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해서 허용이 되지만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물을 부시라고 했어. 근데 이거 부실 이유가 없거든? 근데 건물을 이미 부셔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랬을 때 뿌시라는 저 개고 처분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정지시켜 놓는 게 다 집행 정지인 겁니다. 응급 처분인 거예요. 동시에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서 그래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뭐해 건물 이미 부셔놨는데 실익이 없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 내 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이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본안이 가당치도 않으면은 집행 정지도 인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것까지 나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출제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심판법 문제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요.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알았다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산점, 시작점으로 잡아야 된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 없죠. 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정 재결은 우리가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재청구의 금지, 재결이 있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재결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또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 4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이 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의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확정이 돼서 불가쟁력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힘. 그런데 아무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잘못됐잖아. 내가 비록 제소기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더 이상 싸울 수는 없는데 뭔가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함에 있어서 야 이거 더 이상 불가쟁력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국가배상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국가행정은 뭔가 결정이 되면 번복을 하면은 항상 번복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쟁력이라는 힘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 더 이상 번복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일단 고야 라고 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든 힘이 불가쟁력이기 때문에 그 불가쟁력이 어떤 기판력처럼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번 볼게요.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부터 볼게요.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 취소로 지방의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취소로 인해서 최소한 그 임기 만료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여전히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취소가 되면 취소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당을 내가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파면 처분의 취소 소송에 사실심 변론 정결 전에 도구원고가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며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까지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파면인데 이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 이 기간은 받을 수 있잖아, 수당.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 틀린 거 디귿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해서 공익공무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 해제 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있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 해제 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되겠죠. 19번 판례 문제였습니다. 정말 불친절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2번으로 출제가 되었죠. 1번 볼게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정보 주체 타인으로서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맞겠죠? 지문은 유일무이한 건데 이게 왜 헌법재판소 사건으로 들어갔냐면 어떤 고등학생이 난 대단한 고등학생인 것 같아. 자기가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이게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면 지문 다 찍죠? 양손을 다 찍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찍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이게 뭔가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한 건데 무슨 그렇게 떨떠름한 게 많았길래 그런 똘끼 어린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 개인 식별 정보 맞고 그거 너의 정보인 거 맞는데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거는 침해라고 볼 수는 없어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지문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편해요. 여기 공공기관에서 지문 인식 띡 하면은 바로 서류 발급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기분은 좀 언짢긴 하지만 2번 볼게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입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인 결과를 얻는 것까지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면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는 본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나한테 신청할 권리만 있으면은 우리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목은 땅의 명목입니다.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 가액 산정 등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지목이 농지인지 아니면 그냥 대지인지에 따라서 내가 뭐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죠.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 권리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적공보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요거는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기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산업단지 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거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행정심판법 기역, 니은에 나왔고 리을도 행정심판법 문제였고 디귿이 이제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심판법 제49조에서는 재결의 기속력, 기속하는 힘, 파워입니다. 재결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해라 라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대로 하여야 한다. 재처분 의무 있고요. 재결의 기속력입니다.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가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위원회의 간접강제. 만약에 이런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안 하면 청구인이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청이에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실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야 똑같은 의무로 똑같은 거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실에도 우리가 미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가 이거 이러한 이유에서 잘못됐다고 취소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그 처분을 하면 그거는 무효이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힘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쭉 20번까지 달려왔는데요. 이번 문제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고 판례도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고 문제 자체가 막 이렇게 꼼꼼하게 막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복습하실 때도 여기 나왔던 판례 중심으로 많이 보시게 되면은 다음 시험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